내가 다 늙은 쭈구렁 할머니한테 진심일 것 같아. 그냥 참았던 거지. 67세 서영숙 씨가 자식들 몰래 혼인까지 감행하게 만든 믿고 의지했던 새남편에게 들은 폭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 영숙 씨는 여전히 남편의 밥그릇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죠.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후배였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일손을 도와주고 밥을 함께 먹고, 형수님, 이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길엔 진심이 느껴졌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죠. 영숙 씨는 어느새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몰래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다정함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 모든 위로가 그의 계획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편의 후배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노리고 다가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어느 날 딸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대체 누구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냉정하고 정없다고만 생각했던 그 딸의 진짜 정체와 진심, 그리고 믿었던 뒤늦은 사랑의 결말. 오늘 이야기, 외로움에 속은 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딸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무료로 가능하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67세 서영숙 씨의 하루는 텅 빈 집에서 시작됩니다. 43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째. 아침마다 여전히 남편의 자리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일궈온 철물점.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은 상속 문제로 모였습니다. 큰딸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은 법적으로는 엄마가 절반, 우리 삼남매가 나머지를 나눠 갖는 게 맞는데요. 우리는 다 포기할게요. 엄마 평생 아버지랑 일구신 거잖아요. 엄마가 다 가지세요. 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철물점과 집, 그리고 부동산 몇 개가 모두 영숙의 단독 명의가 되었습니다. 총 재산은 대략 8억 정도.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편이 없는 삶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무거운 철물들을 혼자 나르고 복잡한 주문을 처리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일. 함께 했을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가슴 한편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큰딸 민정이는 공무원이라 바쁜지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올 때마다 엄마 가게 정리하고 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라고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군 곳인데 내가 지켜야지. 민정이는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딸의 눈빛엔 걱정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늘 큰딸이 너무 무뚝뚝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식이지만 정이 없고 형식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의 동생처럼 지내던 강민우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57세의 민우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일을 도와주고 저녁엔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던 사이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에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슬퍼해 주었던 사람. 영숙은 그를 보자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사모님, 혼자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계십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민우는 자연스럽게 영숙이 들고 있던 철근 묶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민우 씨.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요? 형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제가 사모님을 이렇게 혼자 두고 보셨겠습니까? 형님께 약속했습니다. 사모님 곁을 지키겠다고요. 그날 이후 민우는 매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복잡한 주문을 처리해주고 영숙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게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지만 어느새 영숙은 민우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영숙이 차려준 집밥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사모님, 이 된장찌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형님께서 사모님 요리 솜씨를 자랑하시던 게 생각나네요. 영숙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엔 남편이 즐겨 마시던 소주를 함께 나눴습니다. 민우는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사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분이라고. 그때는 형님이 자랑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매일 뵙다 보니 정말 그러시더군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민우와의 저녁 식사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정신과 상담 횟수도 줄었고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속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소주를 한 잔 걸친 영숙은 문득 민우를 남자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스치는 순간 두근거리는 가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67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도 영숙을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남편의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설렘을 주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민우 씨 덕분입니다. 민우 씨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민우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집안 사정을 캐물었던 것을, 사업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이 몇 개나 있는지,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남편은 술에 취해 모든 것을 털어놨고 민우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우에게 영숙은 처음부터 기회였습니다. 10살이나 많은 노인이지만 10억 상당의 재산과 자식들과의 멀어진 관계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숙의 요리 솜씨는 그가 10살 많은 노인을 참을 수 있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의 모든 다정함과 배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우와 영숙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민우는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숙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우와의 저녁 약속을 생각하며 하루를 버텼고, 밤에는 민우가 해준 따뜻한 말들을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소주잔을 기울이던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사모님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도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였고, 이런 고백을 받는 것이 설레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민우 씨, 저는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은 늙은이입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사모님은 제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형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허했던 가슴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민우는 혼인신고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놀란 영숙이었지만 민우의 간절한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모님, 저는 진심입니다. 평생 사모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사십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는데 그 외의 시간엔 제가 사모님 곁을 지켜드리지 않습니까? 사모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자식분들도 아실 겁니다. 민우의 말에는 묘한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영숙 사이를 은근히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 하지만 외로움에 지친 영숙은 그 독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우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정작 매일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민우였으니까요. 결국 영숙은 자식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우는 자식분들께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합니다. 나중에 사모님께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때는 이해하실 겁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날 민우는 영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평생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부부인데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다며 영숙을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영숙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슬쩍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 통장 하나 만들어요. 공동 명의로 하면 제가 장 보고 가게 물품 사는 것도 편하잖아요. 영숙은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들어있는 생활비 통장을 공동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민우의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우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대비해서 연금보험 하나 들어요. 나중에 둘 다 나이 들면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부부 공동으로 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요. 영숙은 민우의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노후까지 생각해주다니. 2억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자는 영숙 하지만 수익자는 민우. 영숙은 서류에 무심코 도장을 찍었습니다. 2달 후 민우는 본격적인 수를 뒀습니다. 여보, 철물점 명의가 아직 여보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 상속세 문제는 괜찮아요? 상속세? 그게 뭔데요? 여보가 만약 저보다 먼저 가시면 자식분들이 상속세를 엄청 내야 해요.
재산이 10억이면 세금만 몇 억인데요. 그런데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10년간 공제해요. 지금 제 명의로 일부 옮겨두면 나중에 자식분들이 세금 덜 내고 물려받을 수 있어요. 민우의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영숙은 법률에 대해 잘 몰랐고 민우가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걱정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부동산 한두 개만 제 명의로 옮겨요. 2억 정도? 나중에 단계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것도 자식들을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석 달 후 민우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여보, 철물점 경영이 힘들죠? 제가 공동대표로 등록되면 은행 일도 보고 거래처와 계약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보 부담 덜어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고맙죠. 그리고 지분도 절반만 제 앞으로 해요. 부부니까 반반이 맞잖아요. 영숙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제가 진심이 아니면 이런 말 하겠어요? 저는 여보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신 고생할게요. 결국 철물점 지분 50%가 민우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1억 상당의 재산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이미 영숙의 재산 중 약 5억을 자기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 3천, 연금보험 수익자 변경 2억, 부동산 1억 7천, 철물점 지분 1억.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표는 나머지 철물점 지분과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민정이가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할 때면 영숙은 본가에서 지내는 척했습니다. 민우도 그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다, 별일 없다. 가게 일도 손에 있고 그냥 시간이 약인가 보다. 영숙은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도 안 되어 재혼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실망할까봐, 반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정이가 돌아간 후 영숙은 다시 민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여보, 오늘은 뭘 해주실 거예요? 어제 해주신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영숙은 그 웃음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살 많은 노인이라 해도 이렇게 매일 맛있는 집밥을 해주는데 참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이 착착 자기 손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철물점 지분과 집만 손에 넣으면 영숙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적당한 시점에 이혼하고 재산을 챙겨 떠나면 그만이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2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성공했습니다. 5년 전 60대 여성에게서 4억, 3년 전 70대 여성에게서 6억, 이번엔 10억 중 8할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 어획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몰랐습니다. 냉정하고 평범해 보이던 큰딸 민정이가 사실은 국정원 최연소 차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이미 작은 의심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바람 잘 날 없던 민우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국정원 최연소 차장이라는 직책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력과 직감으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그저 구청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겨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냉정했고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거리가 있었고 특히 어머니와는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는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되었고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보호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정이는 어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어머니,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어머니, 체중이 10kg 이상 빠진 어머니. 민정이의 가슴은 찢어졌지만 그녀는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고의 정신과 의사를 수소문했고 어머니가 거부할까봐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매주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한 달에 2번은 꼭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돌아오고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민정이는 처음엔 기뻤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하며 갈고 닦은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고 어머니의 눈빛에는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 주변을 방문해 단골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민우라는 남자가 매일 와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저녁마다 함께 퇴근한다고. 2분이 참 잘 어울린다고. 민정이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강민우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정보를 보는 순간 민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7세 무직, 그리고 전과 2건. 201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62세 여성. 남편 사별 후 접근하여 재혼. 4억 상당의 재산 가로챈. 2020년 사기죄로 징역 2년 실형. 피해자는 68세 여성. 동일한 수법으로 6억 상당의 재산 편취. 민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정이는 부하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강민우의 모든 동선,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최근 행적까지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후 두툼한 보고서가 민정이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든 민정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생활비 통장 3천만 원 공동명의, 연금보험 2억 수익자 변경, 부동산 1억 7천 증여, 철물점 지분 50% 명의 이전, 총 5억가량이 이미 민우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3개월 전에 작성된 혼인신고서. 어머니는 이미 그 남자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어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나머지 철물점 지분과 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증여 서류를 문의했다는 것. 민우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자식으로서 곁을 더 자주 지켜드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책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민정이는 즉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한 대화 끝에 재산명의 변경 사실을 확인한 민정이는 이번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민우 씨를 의심하지 말라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냐고,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주제에 무슨 권리로 간섭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을 의심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민정이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민우의 본 모습을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민정이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재산 이전을 막기 위한 긴급 가처분 신청, 사기죄 고소 준비, 증여 취소 소송 준비, 모든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과거 전과가 있는 습벽범이라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사 방문 사실을 추궁하게 만드는 것. 그 통화를 녹음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민정이는 스페어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민정이는 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하나씩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민우의 과거 전과 기록, 2번의 사기 전력,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어머니 명의였던 재산들이 하나씩 민우에게 넘어간 증거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제 민우가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온 기록, 나머지 재산까지 넘기려고 알아본 증거. 엄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민우 씨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민정이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우 씨, 나야. 혹시 어제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노후를 위해서라고, 부부 재산은 공동이 아니냐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과 나머지 철물점까지 넘기려 했냐고 추궁하자 민우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재산이 공동인데 뭐가 문제냐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민우 씨,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 칠순다 돼가는 할머니를? 웃음내. 내가 다 늙은 쭈구렁 할머니한테 진심일 것 같아? 그냥 참았던 거지. 매일 밥이나 해주니까. 어머니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재산만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것. 그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민정이는 재빨리 전화기를 주워들었습니다. 강민우 씨죠? 저는 서영숙 씨의 딸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께 접근하지 마세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세요. 안 그러면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비웃듯 들렸습니다. 고소하든지 해보라고, 합법적인 증여인데 뭘 어쩌겠냐고, 혼인관계에서 부부간 재산 이전은 정당하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민정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과거 전과 2건 있죠? 똑같은 수법이면 법원에서 습벽범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 숨겨둔 계좌,
빼돌린 돈의 행방까지 다 파악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어머니 집 앞에서 만납시다. 안 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민정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버림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머니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정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일찍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정이는 어머니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있을 대면을 위해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우의 과거 전과 기록, 금융거래 내역, 법무사 상담 기록,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오늘 통화 녹음 파일. 민정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어머니의 재산을 되찾고 저 인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민정이는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서류 가방을 든 직원 2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안에 계셨습니다. 차마 민우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시 정각,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는 변변찮은 동네 변호사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민우는 가벼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를 푸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민정이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민우의 과거 전과 기록. 2018년, 2020년 두 차례의 사기죄. 피해자는 모두 남편을 잃은 60대 여성들.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다정하게 다가가 재혼하고 재산을 빼돌린 뒤 이혼. 민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어머니 명의였던 재산들이 하나씩 민우에게 넘어간 증거들. 생활비 통장, 연금보험, 부동산, 철물점 지분. 총 5억 상당의 재산. 각각의 증여 시점과 명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절약, 노후 대비,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그럴듯한 명분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민우가 어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 나머지 철물점 지분과 어머니의 집까지 명의 이전하려고 문의한 내용. 민우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아마도 이혼을 하고 사라졌겠지요. 네 번째 서류. 민우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 이미 2억 원을 빼돌려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한 기록.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도박장을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류.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 두 분 모두 민우가 했던 말들을 증언했습니다. 형님께 약속했습니다. 사모님은 제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모두 똑같은 대사였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어제 어머니와 민우의 통화 녹음. 다늙은 쭈구렁 할머니한테 진심일 것 같습니까? 그냥 참았던 거지. 매일 밥이나 해주니까. 민우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정에서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 그러면 형사고소는 보류하겠다고. 두 번째는 거부하고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받는 것. 선택은 민우의 몫이라고. 민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느니 재산을 포기하는 게 나았습니다. 게다가 과거 전과가 있는 습벽범이라면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취소 합의서, 이혼 합의서, 접근 금지 서약서. 하나, 둘, 셋. 도장을 찍을 때마다 민우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쓴 2억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주 안에 전액 입금. 민우는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차를 팔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민정이는 단 하루도 유예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정이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어머니의 반경 1km 이내 접근 금지. 가게에도 가지 말 것. 전화도 하지 말 것.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고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민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0억을 노렸다가 빈손으로, 아니 빚더미만 안고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가 사라지자 집안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동시에 후련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다 끝난 거니? 네, 엄마. 끝났어요. 재산 다 돌려받을 거예요. 어머니는 민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명의 이전이 원상복구될 것이고 2주 후에는 2억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만 민우가 도망가거나 약속을 어길 가능성도 있으니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그날 저녁 정말로 모든 명의 이전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철물점 지분, 부동산, 연금보험, 공동명의 통장. 모든 것이 다시 영숙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이는 매일 민우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약속한 날 정확히 오전 10시 영숙의 계좌로 2억이 입금되었습니다. 민우는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기 차까지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를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놔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민우에 대한 정보를 전국의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에 뿌렸습니다. 이름, 사진, 신상 정보, 범행 수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우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 노인정, 교회 등에도 조용히 정보를 흘렸습니다. 민우는 이제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저 사람 사기꾼이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민정이가 줄 수 있는 진짜 벌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평생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것. 다시는 같은 수법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민정이는 철저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정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민정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어리석어서 자식들 마음까진 헤아리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에 쉽게 남을 믿었던 것 같아.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매일 곁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 남보다는 정말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는 가족.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민정이는 어머니 곁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일이 바빠도 내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키겠다고.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숙의 카페는 어느덧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차린 것입니다. 평생 음식 솜씨가 좋았던 영숙은 젊었을 적 익혔던 제빵 기술로 직접 만든 빵과 케이크를 팔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어머니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어머니와 민정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어머니는 딸이 차갑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했고 민정이는 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서로를 향한 마음은 똑같았다는 것을. 어느 날 카페에서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운데 어떤 남자가 자꾸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창피한 과거를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을 이용해 다가온 남자가 있었다는 것. 처음엔 진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재산만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것. 다행히 딸이 알아채서 재산은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것.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언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라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빨리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면 조심하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할머니는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조언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사기꾼한테 안 당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백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영숙이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는 어머니 카페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눈빛이 밝았습니다. 민정아,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지난 시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민우 그 나쁜 놈 때문에 힘들었지만 덕분에 깨달은 것도 많아. 진짜 가족의 의미, 진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는 사람,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이렇게 친구처럼 뭐든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제일 큰 선물이야. 예전엔 너랑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잖니. 민정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다고 느껴졌던 딸의 손이 이제는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의 사랑은 늘 거기 있었다는 것을.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을. 엄마, 저도요. 엄마가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지난 1년간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안하십니까? 여기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지켜드릴게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민정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 요즘 강연도 다니고 있어. 강연이요? 응.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부르더라고. 연애 사기 조심하라고, 엄마 경험담 얘기해달라고. 처음엔 창피해서 거절했는데 생각해보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니. 민정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픔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백신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그냥 엄마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외로움이 얼마나 무섭고 그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영숙의 카페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직장일이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딸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전국의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에는 그의 이름과 사진이 돌아다녔고 어디에 가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들에게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그는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받을 진짜 벌이었습니다. 감옥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낙인.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반면 영숙과 민정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재산을 잃을 뻔했지만 되찾았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녀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67세 서영숙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인생의 시작.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든든한 장녀 민정이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외로움으로, 배신으로, 아픔으로.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영숙은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자주 못 봐도 정말 필요할 때 달려와 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영숙은 민정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 하지만 그 사소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딸이 자신을 지켜준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진짜 사랑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웃을 힘을 찾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외로운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손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인생과 닮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